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영화에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지구상에 작은 바늘을 꽂고 하늘에서 밀씨를 떨어뜨려 그 밀씨가 작은 바늘에 꽂힐 확률. 그것이 바로 인연이라고요. 운명적인 사랑을 이야기한 영화였었죠. 오늘도 바로 그 소중한 인연과 운명적인 사랑에 관한 작품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작가 권지혜 씨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로맨스 소설을 습작하던 문학소녀 시절부터 인간의 사랑과 욕망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온 소설가 권지혜. 새롭게 변주된 운명적 사랑 얘기를 들고 독자들과 만났다. 글쓰기에 재능이 있던 동생의 글을 베껴 교내 101장에서 장원을 차지했던 얘기며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뜬 동생에 대한 상처로 글을 쓰게 됐다는 얘기를 담담하게 털어놓는 권지혜 작가. 작품 곳곳에 녹아있는 8년 동안의 프랑스 체류 경험은 이방인 의식과 고독감을 안겨주며 작가로서 발돋움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권지혜 작가는 그동안 윤리적인 잣대로 사랑을 재단하기보다 사랑의 상처와 아픔이 지난 후 그 쓸쓸함을 통해 삶의 확장과 삶에 대한 애정을 그려왔다. 그의 세 번째 장편 소설 4월의 물고기는 운명의 덫에 걸린 두 연인의 애절하고 처절한 사랑 얘기다. 쓰고 달고 뜨거운 커피 맛처럼 복잡 미묘한 사랑의 속성은 미스터리 스릴러의 장르적 요소까지 더해져 독자들의 감수성과 호기심을 자극한다. 언어나 이미지 같은 게 강요돼서 영화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어떤 사진을 연속적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읽고 나면 되게 기억이 남고 여러 개의 분리된 나를 내가 만나는 그런 작업이 담긴 이 소설이 특히 저는 인상적이고 지금도 계속 읽고 있어요. 섬세하고 치밀하게 짜여진 플롯과 감성적인 문체가 돋보이는 소설 4월의 물고기. 주인공은 어두운 과거와 상처를 간직한 요가 강사 서인과 베일에 쌓인 사진작가 선우.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져든다. 하지만 살인사건이 터지고 선우의 정체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면서 소설의 극적 긴장감은 고조된다.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의 경계를 아우르는 작가의 새로운 시도는 소설의 활기를 불어넣으며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인다. 모더니즘 문학이 문학을 통해서 어떤 예술성을 성취하려고 하면서 점점 난해해지고 대중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었는데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성도 싹트고 한쪽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인터넷 매체나 동영상 같은 다양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가면서 그 난해한 모더니즘 문학들이 점점 대중적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성이랄까 위기의식이 작가들 쪽에서도 싹트게 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대중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권지의 작품만 하더라도 이 추리소설적 기법을 통해서 독자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사랑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 혹은 SF라든가 판타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식과 이렇게 접합하면서 대중들의 관심과 또 대중들과의 그 소통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소설가 권지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책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4월의 물고기를 한 달 여전에 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제가 그때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이가 성가 시기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간에 한 번 쉬고 예. 굉장히 이야기에 금방 빠져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른 소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스테리한가 하면 또 추리적인 요소가 있고 독자들의 긴장을 한시도 놓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예, 이번 소설에서 그런 장치를 제가 조금 의도하고 쓴 부분이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순수 문학으로서 그런 장치를 쓰는 게 옳을까 어쩔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주제가 운명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법을 쓴 거는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미스터리한 부분이 많은, 속성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랑의 주제를 조금 더 독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소재 자체는 진부한데 이 미스터리, 스릴러나 추리소설적인 기법을 쓰면은 독자들이 좀 읽기에 좀 신선하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책에서 손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랬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4월의 물고기를 순수 문학과 장르 문학의 경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독자의 반응도 그렇고 또 문단의 반응도 다양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거 소설을 출간하면서 약간 반응들이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했었는데요. 일반 독자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문단의 평가는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제 소설을 좋아했던 분들은, 이게 좀 색다른 변화와 시도를 했다. 그런데 약간 좀 대중적인 코드가 있다. 이런 느낌들이 있나 봐요. 네. 예. 제가 우연히 책을 읽은 독자의 이제 그 평을 읽게 되었는데, 네. 다 읽고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개봉된 한 영화의 스포일러를 영화를 본 사람들이 친구에게 또 옮김으로 해서 네. 어느 평론가가 그런 스포일러만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예의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소설에 감춰야 될 부분은 감추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책 표지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책 표지 마음에 드셨나요? 어떠셨나요? 예, 저는 이 책 표지가 처음에 출판사에서 보내왔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책 표지가 출판사에서도 좀 독특한 사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는데, 이 표지에 사진을 찍은 그러니까 이 작가가 14살짜리 소녀였대요.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굉장히 놀라웠고, 네. 그 미국에 사는 소녀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 제가 좀 소설 내용에서도 약간 이 호숫가에 그 소녀가 그렇죠. 그 뭔가 이렇게 꿈꾸는 듯하게 있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했는데, 표지의 사진 자체도 땅하고 하늘하고 경계가 없는 그런데 누워있는 소녀잖아요. 네. 그래서 소설의 분위기하고 참 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네.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신 뱀장어 스투에서도 그렇고 그동안은 인간의 욕망, 또 그 욕망을 추구하지만 그 욕망에 결코 다다르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아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뤄오셨는데 4월의 물고기를 저는 사랑 이야기다라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다 읽고 나서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또 운명적인,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이에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굉장히 딱 아물러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코 어떤 허튼 장면이라 이런 것이 없이 정말 모든 것들이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랑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떠셨어요? 예, 사랑 이야기라면은 이제 일반 독자들이 생각하기에, 특히나 젊은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라면은 굉장히 달콤하고 알콩달콩하고, 그리고 헤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요즘에 쿨한 사랑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물론 이제 사랑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는 러브 스토리인데, 여기서
좀 나이가 들면서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실오라기 같이 엮여지는 인연의 소중함이랄까? 그런 게 참 많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물론 사랑 이야기지만 아무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운명적으로 굉장히 얽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운명을 연어의 본능처럼 막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의 운명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쩌면은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랑 이야기이자 어떤 인간의 생애 운명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연이라 그럴까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비극적인 결말이긴 하지만 네. 운명적인 사랑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게 지금 저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를 어떻게 그 벼랑 끝까지 몰고 가더라도 네. 그런 독자들에게 어떤 사랑에 관한 환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게끔 했던 작품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뭐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우와 서인 이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비슷한 어쩌면 남매이거나 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전혀 다른 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몸과 이런 것들의 어떤 조합이라는 것이 둘이 굉장히 흡사한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성격의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하나는 사진작가고 하나는 요가 강사입니다. 네. 이런 것들에도 하나하나 어떤 상징을 배치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명명할 때는 제가 이름을 지을 때는 사랑이라는 거가 물론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지만 사랑 안에는 여성의 사랑 안에도 여성성과 남성성이 공존하고 남성의 사랑에도 그런 게 공존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사랑 자체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는 거라서 굳이 뭐 이렇게 이름에 여성성, 남성성을 부과하기보다 좀 중성적인 이름이에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들의 직업은 선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좀 집착을 하는 예술가이고 서인은 요가 강사이니까 약간 정신세계나 영혼의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서 좀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어떤 뭐랄까요 정신적인 문제 이상향에 집착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는 성격의 사람들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전시회 기간 동안 바닷바람이나 쐬면서 오랜만에 갯바위 낚시나 하자고 생각하자 오히려 소풍 가는 아이처럼 전시회가 기다려졌다. 소설 초반, 선우가 운명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서인을 발견하는 곳은 바로 부산의 태종대다. 사진작가인 선우는 이곳 영도등대 안에 위치한 CNC 갤러리의 초청을 받아 보랏빛 시면이란 제목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는 중이다. 갤러리 전면의 통유리창으로 보이는 바다에 햇빛이 이울고 있다. 등대 쪽에서 보면 10시 방향으로 은빛의 시계바늘이 걸려있는 그 조형물은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보인다. 갤러리에 입장하려면 무한의 빛이란 이름의 조형물, 청색과 붉은색의 거대한 아치가 맞물린 원형의 태를 통과해야 했다. 온통 바다로 나 있는 유리로 된 흰 해양 문화 공간. 천혜의 기암절벽과 어우러진 영도등대는 관광객들의 명소가 된 곳. 우연히 유명 여배우의 화보 촬영 현장을 구경하던 선우는 모두가 몰두해 움직이는 무리 속에서 한 여인에게 시선을 빼앗긴다. 아까부터 그의 눈길을 잡아 끄는 움직임 없는 형상을 발견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기류가 그 여자 주위에 흐르는 것 같았다.
숨은 그림 찾기에나 나올 법한 눈에 띄지 않는 여자. 그러나 선우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것처럼 생이, 운명이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었으니 만났다는 느낌. 존재의 시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본능처럼 어쩔 수 없는 사랑도 있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며 친밀감을 느끼듯 서인을 발견한 선우는 운명의 암시, 운명의 타이밍을 느낀다. 그와 그렇게 격정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서인의 몸이 언제부턴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서인의 할머니와 오빠가 운영하는 펜션 호반. 요가 강사인 서인은 잡지사 웰빙 여성과 인터뷰를 하던 날 처음 만난 선우에게 깊이 끌린다. 마치 관역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처럼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그 느낌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관역을 향해 화살처럼 직선으로 꽂힐 수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선우의 얼굴은 마치 꿈속의 얼굴처럼 결코 잡을 수 없는 바람처럼 실루엣만 떠오를 뿐. 서인은 자신을 세워두고 사진을 찍던 펜션의 주변과 노을지는 호숫가를 찾아 돌아다닌다. 소녀 시절의 한여름밤의 기억을 잃어버린 서인은 최면 치료를 받다가 선우와의 오랜 인연의 비밀을 기억해낸다. 빛과 어둠이 한몸이 되는 시각, 보랏빛 하늘과 호수, 호수는 빛과 어둠을 삼키고 보라색 표피를 가진 괴물처럼 꿈틀댄다. 호숫가에 흰 옷을 입은 소녀가 서 있다. 소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호숫물을 찰랑이며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노젓는 소리가 들려온다. 소녀는 눈을 뜬다. 선우와 서인이 맨 처음에 만나는 장소는 태종대예요. 네, 사실은 네. 그런데 서로 잘 모르죠. 네, 그 모델의 이제 사진 촬영 때문에 내려갔던 네. 그 선우가 아주 멀리에 있는 이제 한 여자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또 아까 훨씬 그 전에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네. 거죠. 그 장면도 바로 4월의 물고기의 표지에 나와 있는 한 소녀처럼 호숫가잖아요. 네. 예, 4월의 물고기란 작품 전체에는 물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이곳 저곳에 나타나고 네, 있는데, 네. 예. 물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물을 좀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물의 상징성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호숫가에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기억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되어서 일어나는데 호수라고 하는 것은 또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머니 자궁 속의 양수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속죄 의식, 그 구원을 받는 어떤 침례교 같은 데서 그런 상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재생의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 지금 스릴러 기법으로 썼는데 뭔가를 물은 은폐를 시켜주잖아요. 그냥 우리가 물속에다 던져버리면은 물은 아무런 표시를 내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은밀한 뭔가를 이렇게 비밀의 장소 그런 생각을 좀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네. 이 소설에서 물이라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맑고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물은 굉장히 무섭지 않지만 예, 검고 어떨 때 그 밤의 바다 같은 거는 네. 굉장히 무섭죠.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 물 위에서 이제 사건의 어떤 꼬투리처럼 예, 가방에 이제 맨 이렇게 시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죠. 예. 네.
선생님의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으로 이제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제 네. 수필집을 통해서 프랑스에 오랫동안 체류하셨던 경험들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경우도 있고, 맨 처음에 데뷔작도 프랑스에서 쓰셨었죠. 네, 그래요. 네.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같은 연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때 데뷔하셨던 걸 아주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한 선생님 작품을 일부러 구해 읽었어요. 나폴름이라는 잡지에 이제 맞아요. 데뷔하셨었죠. 그때, 예. 그 프랑스라는 곳은 선생님에게 어떤 곳인지 참 궁금하고요. 또 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치로 보들레르의 악의꽃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제가 그 프랑스에서 유학을 한 기간이 한 8년 가까이 돼요. 30대에 거의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는 제가 철나고서 어떤 겪은 체험에 아주 중요하고 긴 시간 동안 한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랑스에서 저는 그렇다고 프랑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외로움, 그리고 또 하여간 혼자서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진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래 꿈꿔왔던 글쓰기를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작가로서의 저한테 그 프랑스라는 의미는 굉장히 저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든 하여간 작가가 되게 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방인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 안으로 좀 침잠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관찰할 수 있고, 일단 동화가 돼서 막 그렇게 적응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객관적이고 긴장해서 관찰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선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입양을 했다, 파양이 된 경우인데, 거기서도 뭔가 이렇게 생이 이렇게 멋지게 잘 흘러가질 않잖아요. 그리고 4월의 물고기라는 뭐 그런 의미도 사실은 이제 약간 왕따시키는 놀이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그 고립적이고 그 이방인의 느낌, 그런 걸 가지는 공간으로 네,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어쩌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인 나라일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선우는 그곳에 가서 예.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괴로움이랄까 그런 걸 도루치고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되잖아요. 네. 네. 선생님의 작품 속에서는 뱀장어 스튜를 비롯해서 곳곳에 어떤 그림의 그런 이미지들이 또 많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라는 걸 좀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이 작품도 한편의 영화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 서인의 그 집의 오래된 벽장 안에 서인의 영화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곳에 그림들도 나오고요. 예. 영화 그 서인의 벽장에 선우가 들어가서 이렇게 뭘 네. 뒤져보는 장면이 네. 있잖아요. 그때 그 영화들이 보통 대부분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인데, 그게 주제가 다 운명적인 사랑에 관한 영화예요. 그래서 약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가 강사이자 서인은 사실 운명적인 사랑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되게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처를 받긴 했지만 속살은 여리고 운명적인 사랑을 사실은 기다리고, 먼 그 우주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뭔가가 이렇게 운명적인 그런 사랑이 다가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그런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주인공의 성격 또는 이 소설의 어떤 힌트,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면 그 영화를 비롯해서 서인과 선우의 어떤 운명적인 장치들, 사랑에 암시하는 장치들이 네. 곳곳에 좀 있잖아요. 네. 네. 어떤 장치들이 있었죠? 그 낚시의 장치도 아. 사실은 좀 그런 거예요. 네. 영화 뭐 이런 거는 그냥 여성들이 좋아하는 영화니까 그렇게 뭐 했는데, 저는 사실 낚시에 상당히 많이 좀 중점을 둬서 묘사를 했어요. 그 낚시라는 것 자체가 마냥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고 기다리는데, 네. 세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밀세계와 지상세계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가 하여튼 그 가느다란 줄에 그 많은 물고기 중에서 한 마리가 딱 걸려서 나만의 물고기로 살림망에 딱 넣을 그 물고기를 기다리는데, 그 순간의 느낌 같은 게 낚시꾼들이 손맛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게 저는 어떤 운명의 만남이었을 때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 느낌이 바로
낚시의 선박 같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선우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고 물고기를 잡고 그러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주 미세하게 짜인 신의 계획이랄까, 운명이랄까, 아니면 인연의 뭐 미세한 고리랄까, 줄이랄까 그런 장치로 저는 좀 낚시를 좀 이번에 좀 도입을 해봤어요. 네. 밤과 낮의 기운이 합쳐지는 이 시각. 낮의 붉은 기운과 밤의 푸른 기운이 묘하게 뒤섞이는 보랏빛이 대기에 스며들면 선우는 무기력해진다. 아니, 또 다른 선우는 광포해진다. 그 보랏빛의 시면 속에는 선우가 두려워하는 이무기 같은 존재가 살고 있다. 그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진다. 심장의 박동처럼, 대지의 진동처럼 그 꿈틀거리는 충동을 감지하자 선우는 이를 악물고 서인에게서 돌아섰다. 서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그 소설 속 남녀 주인공 선우와 서인은 서로 굉장히 큰 트라우마들을 갖고 있어서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리지만 또 운명적인 사랑이 왔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인과 선우는 첫눈 마주침에 서로 운명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죠. 서로 이렇게 첫눈 마주침에서 운명이라는 걸 알아보게 되는 것들을 하나의 신경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원래 그 정신과에서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강박증 증후군을 가진 사람과 여자 히스테리는 정말 궁합이 좋대요. 그리고 이렇게 둘이 딱 만났을 때 서로 반쪽을 딱 보완하는 느낌이 들고 정말 운명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대요. 뭐 그걸 의식하고 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우와 서인은 어찌됐든 둘 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의 내용은 좀 다르지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은 어떤 식으로든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서인이 선우의 어떤 그 결핍된 욕망을 보완해 줄 수 있고 선우는 또 서인이 원하던 기다리던 남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운명의 불꽃이 튀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특히 장편 소설을 쓰시면서 수많은 주인공들 가운데 가장 연민을 느꼈던 주인공이 있으실 텐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 선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선우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결국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자신까지 파괴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선우에 대한 이미지들 만드실 때 굉장히 고통도 같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선우 좀 애착이 가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파멸적인 주인공인데 소설에서 뭐 하여간 그 운명의 덫에 걸린 남자이기도 하고 이 선우 자체의 캐릭터도 비극적인 속성을 가지고 타고난 인물이고 그런데 이제 운명적인 사랑을 만났는데 그 운명적인 사랑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고 하니까 하여튼 굉장히 치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로 제가 몰아갈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걸 쓰면서 이 남자를 이렇게까지 몰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애틋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물론 미스테리 스릴러의 기법을 쓴 소설이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운명적인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선우가 뭐 하여튼 그 범인을 잡는 데 주력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상처와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인간적인 내면의 고통 이런 거를 저는 더 응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우의 과거라든지 선우의 고통이라든지 뭐 그런 것 쪽에 중점을 둬서 썼기 때문에 선우에 대해서는 애정이 많이 가요. 그런데 나중에 결말에서는 그 결말밖에 저는 어떻게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냥 그렇게 그 결말을 선택했고 서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책이 나온 지 한참 후에 이렇게 만나 뵙고 말씀
나누면 속 시원히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예의상 말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말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설 속에서 그 운명의 열쇠야말로 기억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서인, 선우 둘 다 똑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억들을 자신들이 조작해서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네. 기억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 소설에서도 아마 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되게 왜곡돼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또 스스로 뭐랄까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기억은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기억하는 것만을 인생이라고 느끼고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 속에서 기억이 다 묻혀버리면 과거는 정말 없어지는 거고 그렇게 경험했던 일도 없어지는 게 아닐까.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기억이 만들어내는 환각?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두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기억을 찾아 나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다시 재생하고 싶지 않을 그런 기억들인데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억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기억을 찾아서 둘 다 길을 떠나는 건데 그 기억을 찾지 못하면 이들의 사랑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힘든 기억이긴 하지만 그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악으로 필수불가결하게 이 소설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서인이 이것을 운명적이라고 느끼는 것도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결국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도 나중에 선우에 대한 기억을 계속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인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선우야말로 나의 운명적인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결국 다 기억의 덕분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오히려 시청자들이 더욱더 궁금증이 커져가실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드는데 돌려서 말하느라고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둘이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느낀 건 과거에 한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운명까지도 자기들이 속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사랑이라는 건 그 모든 걸 다 알고 났을 때 비로소 그때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그 일회용적인 사랑 그런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저 심연에서 바라는 것은 이런 운명적인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종 사건의 범인이 이제 중간에 밝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어떤 그런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요. 그 본격적인 추리물이 아니기 때문에 CSI나 뭐 이런 소설 같으면은 범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제 소설이 쓰이다가 나중에 범인을 딱 알게 되면은 흥미가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한 모든 이야기 구조가 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추리 소설적인 기법을 제가 차용한 순수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죠. 결국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순수문학적인 주제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거나 운명적인 사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건 좋고 뭐 집안 좋고 얼굴 잘생기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운명적인 사랑이다. 이건 너무 쉬운 사랑이에요. 근데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책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너무나 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람에게 향하는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끌리는 그 마음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우가 뭐 하여튼 그 범인 그거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선우의 조건이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힘든 남자인데도 서인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중반 이후부터는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뭐 그 범인의 문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죠. 네, 그 선우란 인물은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아까 글을 쓰시는 중에도 가장 연민이 가셨던 인물이라고 하셨지만 맨 마지막에 소설의 거의 결말부에 다다르면 이 선우의 이중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인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서인을 지켜내는 게 바로 또 선우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죠. 그 서인은 선우를 믿고 사랑하지만 사실은 끝까지 선우라는 남자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완전히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돼서 만났는데, 그러면서도 선우를 끌어안고 싶지만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거를 이제 완전히 끌어안지는 못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선우가 자신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그 서인을 지켜내 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서인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선우가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더 느끼고, 이건 뭐 그냥 현실적으로는 사실 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런 남자, 그러니까 사랑의 확신이랄까? 그런 거는 사실 그 순간에 들은 거거든요. 네. 제목이 굉장히 색다르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4월의 물고기란 말은 결코 아름답거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네. 4월의 물고기라는 제목은 제가 사실은 처음에 소설 쓸 때부터 생각해낸 제목은 아니었고요. 그냥 물고기, 낚시 그런 쪽으로 쓰다 보니까 뭔가 물고기라는 그 동물이 저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신비롭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 프랑스 친구 4월일 날 그 친구가 놀러 왔던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하다가 만우절 얘기를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선 지금 다 거짓말하고 놀려먹고 막 그런다 그랬더니, 아, 프랑스도 그렇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저는 우리 그 거짓말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포아송 다브릴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없고 그대로 해석하면 4월이 물고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4월 1일하고 무슨 상관이야 했더니, 뭐 아이들한테 물고기 그림 붙여놓고 놀려대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골려대고 그런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그래서 그 파송 다브릴 그 4월 1일에 유래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시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논리는 없는데 왠지 저도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4월에 물고기 그림을 붙여놓고 놀려대는데 그럼 그 물고기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냥 그렇게 궁금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4월의 물고기라고 놀리고 골리고 뭐 이런다는데, 이 선우야말로 그런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랑을 한 남자이고, 사실 이 두 사람은 세속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바보 같은 사랑을 한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보 같은 물고기 같은 연인들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네. 4월의 물고기는 밖에 나와서 창작을 하셨었죠. 주로 많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소설 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독하신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나와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새로운 작품을 또 구상 중이실 것 같아요. 구상은 지금 제가 이제 일간지에 연재 소설을 쓰고 있어서요.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새로운 작품은 그게 끝나야 좀 구상을 할 것 같고. 지금 쓰시고 있는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은 이제 문화일보의 유혹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네. 쓰고 있는데요. 사랑, 성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쓰고는 이제 사랑 이야기를 좀 잠시 좀 이제 그냥 접어둘까 하는 생각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좀 이제 현대 여성의 아주 적극적인 사랑, 연애, 약간의 이제 유혹이 어떤 삶의 전략이 된 현대 여성들의 뭐 발랄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4월의 물고기에서도 한 여대생의 모습을 통해서 네. 그런 게 발칙한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하잖아요. 예. 네. 앞으로 그 발표하실 소설도 기다렸다가 꼭 읽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낭독을 또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 예, 어느 부분이죠? 이게 지금 에필로그 부분인데 끝부분이에요. 끝부분인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4월의 그 물고기라는 제목하고 연관해서 좀 의미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택해봤는데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의 첫날, 당신의 생일이자 만우절입니다. 그 편지에서 당신은 말했지요.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맞은 생일날, 왜 아이들이 물고기 그림을 등에 몰래 붙여놓곤
4월의 물고기라고 놀렸는지를 몰랐다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프랑스의 만우절 때 어리숙한 사람을 골라 골려주는 놀이였다는 걸 알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날이 생일인 당신은 왠지 생리적으로 그런 낙인이 찍힌 인생을 살 것 같다는 최초의 예감을 가졌다고 했지요. 신의 조롱을 받을 저주받은 영혼으로 살 거란 막연한 예감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어리숙하고 착한 나를 골라 나의 등에 4월의 물고기 그림을 붙였는지도 모른다고 했지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난 바보 물고기라서 행복한걸요. 당신을 이 세상에서 만났던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벽에 그 숲으로 들어갔던 당신을 이해할 것 같아요. 내가 놓아준 물고기처럼 당신의 영혼을 그렇게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온다리쿠의 유지니아는 한 명가 저택의 기묘한 집단 독살 사건을 그린 추리소설인데요. 작가 특유의 몽환적인 문체와 인터뷰 형식의 구성이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이사벨 아엔데의 장편 소설 세피아빛 추상. 칠레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 여성들의 억압된 삶을 심도 있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밀랑 쿤데라의 처녀작 농담. 농담으로 인생이 뒤바뀐 주인공을 통해 개인의 삶과 사회라는 거대한 담론에 밀접한 관계를 역설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현대 프랑스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가 중 한 명인 미세 우엘벡의 소립자.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욕망으로 뒤얽힌 삶의 모순과 부조리, 자멸해가는 서구 사회를 해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거짓말을 해도 좋은 날, 바로 만우절이지요. 속고 속인 사람들이 유일하게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우절이라면 어쩐지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을 소중한 그 누군가에게 털어놔도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